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루고 싶은 거,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네네. 누구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살고 싶을 건데 네네. 사람마다 원한다의 밀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진짜 미친 듯이 원하고 누군가는 그냥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미친 듯이 원하는 사람들은 그게 행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승관님을 믿고 해줬을 거예요. 네네. 뭐 이게 규제 산업이니까 될 거다, 어떻게든 풀 거다라고 함께 믿어줬겠지만 제 생각에는 승건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이 일을 되게 만들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줬고 그걸 믿어서 투자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보다 누가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무엇을 하는지 보다도 누가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군가는 결국은 무엇을 할 건지를 정하는 사람도 누군가고 네. 어떻게 할 건지를 하는 것도 누구거든요. 네. 그래서 what과 how보다 결국은 누가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대표님 이제 처음 뵀으니까 한번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베이스벤처스 대표 이태양입니다. 이전에는 심사역, 블루포인트 파트너에서 심사역 역할을 한 1년 정도 했었고 그때는 토스라는 서비스를 공동 창업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실패를 하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쭉 이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떤 계기로 촬영하게 되셨나요? 아,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네네네. 네, 이거 하경님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건지도 모르고 왔고요. 네, 팟캐스트라 그래가지고 뭐 녹음실 같은 데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촬영하고 있어서 이제 좀 당황하긴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 외부에서 보여지기에 사실 이제 태양님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토스의 공동 창업자로 가장 많이 각인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토스와 그 이전의 얘기를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훑어주실 수 있나요? 아, 토스 이전에라고 하면은 이제 실패했던 이야기들이 주가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처음에 그러니까 승건님을 그러니까 토스 이승건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승건님이라고 불러서 편하게 승건님이라고 부를게요. 승건님을 처음 만난 건 2011년도였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마지막쯤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는데 운이 좋게 학점을 미리 다 채워놔서 학교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수업 등록한 건 다 애플 받아도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NHN 지금 이제 네이버와 이제 다른 이제 NHN으로 이제 분사됐지만 당시 이제 NHN의 한 회사였는데 거기서 인턴십 비슷한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를 한 다음에 입사 확정이 돼서 입사 날을 좀 기다리면서 한 달 정도가 남아서 아, 입사 확정이 되고. 네, 입사 확정이 돼서 네. 누가 아는 선배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런 이승건님이라는 분이 뭔가를 만드는데 조금 와서 한두 달 정도만 작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게 2011년 겨울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고 그때 시작해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같이 일을 한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우리 승건님이 이거 그냥 우리 같이 하자. 지금 준비하고는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줬을 때 사실 이제 저는 그 회사가 당시에 그 회사 저한테 꿈의 회사였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되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 그쵸. 1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했는데 승건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고자 하는 것들에 반해서 입사 첫날 안 갔어요. 근데 집에는 이제 거기 바로. 회사가 당시 이제 입사 확정이 되면은 집에 부모님한테 꽃다발과 뭐 책들 이렇게 막 보내줘요. 네. 근데 그것도 집에 와 있었죠. 네. 고향이 대전에. 근데 그걸 받고 이제 안 가게 됐어요. 결국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2011년도였는데 토스가 아마 2015년도에 정식 런칭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간이 꽤 길죠. 4년이나 했네요. 네. 뭐 2011년 말이었으니까 풀로는 아니겠지만 꽤 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만들고 투표 솔루션도 만들고 기타 토스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실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실패들을 거치고
결국 토스가 나오게 된 게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나왔으니까 네, 그런 실패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 지금 살짝 벌써 약간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그 당시 이제 입사 확정인 상태에서 이 승건님을 만나 뵙고 한 달 만에 나 출근 안 해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입사를 포기한 거죠. 그 가장 그 핵심이 뭐였을까요? 그 한 달 안에 솔직히 뭐 약간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이게 약간 사실 뭐 어떤 사람을 한 달 만에 어떻게 그 팀에 뭔가 감회를 시켜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어떤 점에서 그렇게 됐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승건님이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포인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는 되게 실패한 서비스가 됐지만 아, 이 사람은 꽤나 큰 꿈을 꾸고 있고 거기에 되게 진심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이 일을 했던 거죠. 치과 의사였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큰 일을 결국 해내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되게 어린 마음에서였을지 모르는데 어떤 생각을 그때 했었냐면 아, 이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것에 좋은 칼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무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었어요. 그때 이제 27, 28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제 저를 먹게 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합류를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서비스가 실패하고 꽤나 긴 기간 동안에 이렇다 할 성공이라는 것들을 만들지 않는 과정에서도 그와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는 실패했지만 네. 승건님은 더 점점 더 성장했고 그가 이루려고 하는 거 변하지 않았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태양 대표님과 이승건 대표님은 정말 위대한 멋진 창업자분들이신데 당시에 두 분은 얼마나 준비된 채로 창업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여전히 위대하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들을 때 움찔했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준비가 둘 다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배우게 됐지만 저는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도 뵙잖아요. 그 분들이 그때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아 그때 나보다 이 분들이 더 훌륭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바보 같은 실수들을 그들은 더더욱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몰랐었냐면 그러니까 PMF를 찾으려는 기준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잘 안 됐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1년 반 정도까지를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런칭하고 사람들이 안 쓰는 거에 대한 이유를 잘 찾질 못했고 그래서 디자인을 바꾸고 더 예쁘게 만들면 쓰겠지. 근데 안 쓰는 데는 안 쓸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만들려고 했었고 네. 네, 그런 과정들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지금의 창업하려는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훨씬 낮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두 분이 약간 서로 인생을 건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그 이유가 서로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서로가 서로에게 인생을 걸 수 있었던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태양님께서 이 사람은 진짜 큰 꿈을 가지고 있고 할 것 같다. 그 서로에 대한 확신은 어떤 거에서 나왔을지 궁금해요. 야, 반대편의 이야기 이제 승건님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기준일 수 있는데 저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어느 정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옵션이 저한테는 잃는 옵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패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가장 유효한 패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창업이었던 거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여러 가지 옵션과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창업을 결심할 때 지금 그때 제가 창업했던 것보다 훨씬 큰 리스크와 훨씬 큰 커미먼트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에 달려들 수 있었고 그 시기와 계기를 승건님을 만나면서 발현이 됐던 거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승건님한테 그 과정에서 하필 승건님에게 그걸 걸 수 있었던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뭔가 작은 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 그 뭐 나는 큰 걸 만들 거야, 우리는 위대한 회사를 만들 거야 이런 거를 겉으로 표현하고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애초에 바라고 있고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논의를 하면서 그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절대 작은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상시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진심이고 그 작은 게 아니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 크기를 결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 그 회사의 규모, 시장 혹은 뭐 내가 내고 싶은 임팩트? 약간 어떤 걸로 그 크기를 정의했던 건가요? 사회적인 임팩트였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처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처음에 만들 때도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확장해 나가는 게 과연 올바를까?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게 온라인 상에서 단편하게 글 쓰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른다는 게 진정한 인간관계일까? 실제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그 상황에서 더 많은 관계들과 더 깊은 관계들,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문제 자체가 저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되게 큰 변화를 사람들로 하여금 일으켜야 되는 일이었고 이제 그런 면모들이 작은 변화보다는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추구한다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근데 약간 이렇게 되게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4년이잖아요. 4년. 사실 4년이면은 내가 잃을 게 없다고 해도 많이 잃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라면은. 근데 그 4년 동안 그 꾸준히 어떤 그 비전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팀에서 그 비전을 계속 갖고 가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그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업다운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업다운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서비스를 만들 때 함께 하셨던 분들도 두 번째 서비스를 만들 때 함께 했던 분들이 다르거든요. 업다운이 있었죠. 네네. 네. 근데 여전히 이게 승건님은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장기적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특정 시점에는 그것을 그 치과 의사라는 직업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뭔가 시험을 정기적으로 쳤어야 됐어요. 그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진심이라면 그런 것들 아예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승우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제 기억에 미국 치과 의사 자격증도 갖고 있었어요. 아, 원래 좀 대단.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그 일을 계속 하셨고 네. 저는 제가 잃는다고 했던 거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래도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거를 잃더라도 어디 가서 개발 외주라로 해서도 먹고 살 수는 있겠지? 아, 어느 정도 포폴로 쓸 수는 있겠지.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리스크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거가 이제 유일하게 좀 리스크인데 그게 리스크인 이유는 그거는 나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저와 함께 할 사람이 같이 감당해 줘야 되는 일이라서 네. 그거는 좀 리스크였을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함께 하실 분이 아니 좀 함께 하고 계신 분이 네, 그거를 잘 받아주셔가지고 네,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였나요? 그게 몇 년 차? 제가 14년 2월에 결혼을 했어요. 네. 네. 그게 토스가 나오기 전이었고 토스를 좀 만들고 있을 때였었죠. 네. 그 태양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아내분께서도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걸 안트프레너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기질을 갖고 계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본 적은 없는데 네. 그 창업을 하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과연 부부가 함께 창업을 하는 게 올바를까 좋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로 저는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으로 저도 존중받았던 것 같아요. 전에 더 이야기들도 궁금한데요. 유년 시절이나 혹은 학창 시절에 어떤 창업자 DNA를 갖게 된 계기나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계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유일한 어떤 목표?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데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그게 근데 제 목표는 식당에 가서 내가 음식을 고를 때 가격을 신경 쓰지 않고 주문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정도의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게 네네. 목표였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 되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집에 가면은 또는 뭔가를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을 때 탕수육을 추가하는 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걸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특별하게 자라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해서 나는 그 부를 좀 쌓고 싶다라는 욕구, 개인적인 되게 강한 욕구가 있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했던 생각이 나는 너무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고 있어서 내가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특별한 경험을 좀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네. 그게 처음에 시작됐던 게 고등학교를 자퇴했던 것 같아요. 자퇴를 하셨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1년 학교를 다닌 다음에 너무나 건방지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더 이상 여기를 다니면서 내가 얻는 게 없구나 뭔가 배우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우연히 어떤 미국의 그 당시에 공립고등학교에 교환학생을 신청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를 신청해서 거기를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해서 학교를 자퇴하고 미국 공립고등학교에 1년간 갔다 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실행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영어를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영어를 못 하는데 그냥 갔어요. 와. 그래서 뭐 어떤 계획이 있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네. 근데 제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지나고 나서 깨우쳤던 건데 저한테 왜 학교를 그만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 할 거냐고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 보니까 나는 진짜 부모님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자라고 있었구나. 그렇게 해주셨던 게 너무 대단한 신뢰를 받고 자라고 있었다는 게 느꼈고 이게 그 당시에 그 모먼트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꽤나 그런 것들을 받고 자랐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시점에 나의 결정을 부모님이나 타인에게 걸리지 않고 나 스스로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대화가 나온 김에 좀 더 어떤 태양님은 되게 책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지만 가족에 대한 애정이나 어떤 생각이 좀 더 특별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사실 대전이랑 서울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태양님한테 지금 가족은 어떤 의미가, 어떤 태도나 철학을 갖고 계신지.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기 전에 제가 가정을 살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집에 뭐 가정, 부모님에 대한 의무 뭐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고 되게 살갑게 화목한 가정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니까 내가 이런 아빠가 돼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걸 정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토스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삶에서 되게 몰아붙여진 상황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함으로써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극단의 경험들을 좀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내몰렸을 때 진짜 내가 원하거나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더 잘 오게 되니까. 네네. 그럼 말씀해주셨던 그런 극단의 상황들이 이제 토스를 하시면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이제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예정일 하루 전이었어요. 네.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대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 있었죠. 네. 근데 미리 가서 출산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죠. 네. 진통이 오른 것 같다. 아, 내려가야 돼. 그때가 밤 12시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갔죠. 아, 진통을 하는 와중에 아내가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 제가 그 앞에서 졸고 있더래요. 손을 붙잡고 이렇게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내는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질 않아요. 아,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 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저는 이제 수요일이나 내려가면은 보통 한 밤 9시나 10시 사이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럼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내려가니까 내려갈 때는 아내가 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려고 아기 때는 이제 자주 깨니까 그래서 내려가면은 제가 있을 때는 아내는 자고 아이가 일어나면 제가 조금 재우고 뭐 이러면은 들어가면은 30분마다 좀 깨다 보면 한 2-3시간 정도를 자고 다시 서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내가 그래도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참아가면서 하게 되는구나. 아. 그래서 나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뭐 그런 상황에서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왜 근데 그 어떤 대전과 서울 이 출퇴근을 약간 고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왜 서울에 집을 구해서 살지 않느냐. 네, 일단 아내랑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 아이가 있었을 때 아내는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는 저도 매우 아내와 동의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에 반강제적으로 노출돼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아.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걸 원하기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가능하면 20살 전에 또는 사회 초년생이 되기 전에 그들이 지속 가능하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어떤 공부나 학습이라는 어떤 정보가 많이 주어지는 것보다 그들이 좀 더 탐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냥 뭐 다양하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고 네. 그냥 계속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 서울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네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틀과 제시하는 길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곳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인풋이 너무 많은 도시일 수도 있으니까요. 친구들 다 그러고 있을 테니까 맞아요. 같이 놀 친구도 없을 거고. 네. 많은 사람들은 토스가 위대한 방법론들과 엄청난 설계들로 인해서 엄청 체계적인 성장을 만들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태양님이 느끼시는 그 순간순간의 의사결정들이나 중요했던 순간들은 실제로는 어땠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되게 우리가 어떤 로지컬하고 완벽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 매번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맞아라는 직관에 의한 결정들도 있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들도 많았고 네네. 근데 우리가 그때그때 엄청난 결정들을 잘 해서 왔다기보다 실패를 함으로 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잘 앞으로 레버리지를 갔던 것 같거든요. 계속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임으로 치면은 맵이 있다고 치면 스타크래프트는 너무 오래된 게임인가? 그 맵이 있다고 치면은 그거를 이제 밝혀가야 되는데 깜깜하잖아요. 그럼 저기까지 갈 건데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지 못하죠. 네. 그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물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알고 있다면 잘 설계해서 갈 수 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모르는 영역인 것 같고 깜깜한데 그러면 어떻게 발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빠지지 않을 만큼 발을 담가보면서 길을 찾아갈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의 연속인 것 같고 네.
지금은 뭐 저는 이제 토스를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거의 그런 경험들의 연속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찾아가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길을 알았다기보다. 네. 그렇지만 어디를 갈지만 정해놓은 거죠. 태양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직감을 갖춘다? 그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좋은 직감을 갖기 위해 좋은 직관적인 감각을 위해서 뭔가를 연습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질문을 듣고 생각해 보면 목표가 명확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명확한가가 그거를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할 곳이 명확하면은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상황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면 네네. 그 와중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하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를 향해 있을 것 같아요. 네. 태양님이 생각하시는 운? 그리고 왜 항상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지도 궁금해요.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운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당시에 승건님이 개발자를 잠깐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으면 제가 거기 지원할 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하필 그 공석이 생긴 게 그때 그 전에 하고 있었던 분이 저희 학교 선배였어요. 근데 하필 그 분이 또 거기서 안 있었으면 저한테 기회가 없었겠죠. 네네네. 그리고 하필 이 일을 도와줘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거기 네네. 없었을 거거든요. 네네. 승무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전 네이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왜 운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당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방향을 잡고 거기를 구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를 젓다가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먼저 들어온 거라고. 네. 맞아요. 거기에 가깝고 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하면은 내가 그 일과 그 방향으로 끌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것, 뭔가를 만드는 경험,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걸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끌림과 감각이 없었으면 네.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응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제 마음이 거기에 흐르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일단 저는 제가 되게 논리적으로 어떤 정보를 기반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결정은 내 어딘가의 무의식에서 났고 네. 제가 하는 일은 그 정보들을 나의 결정을 백업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데이터를 찾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결정해놓고 근거를 찾는 사람에 가깝고 근데 근거를 찾았는데 나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네. 오류가 나긴 해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다른 사람들도 창업자를 봤을 때 어떤 이게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 이거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 사람들한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토스라는 그 키워드 그 어떤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00년생인데 토스에 대한 첫 기억이 전 중학생 때 이제 계좌가 없는데 이제 친구한테 돈 보내려면은 전화번호만 있으면 보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썼던 것 같거든요. 예, 토스라는 걸 만들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으로서 만들어진 어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있는 그 제품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그런 약간 스토리들을 약간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진짜 사람들 쓰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떤 것까지 했냐면 토스를 런칭해놓고 사람들이 쓰는 데이터들을 조금 봤는데 저기 경남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경남 지역의 특정 대학생들이 엄청 쓰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지금 하면은 그런 거는 효율이 안 좋다는 걸 알겠지만 경남대학교를 찾아가서요. 오프라인 부스 행사를 했었어요. 그 트래픽이 딱 거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화번호로 돈 주고 받는데 이거 딱 개념이었죠. 네, 그렇죠.
대학생들이 현금을 꽤 썼었나 봐요 당시에. 이제 뭐 작게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엠빵을 해야 될 수도 네네. 있고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사용법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듣도 보도 못한 작은 회사에 네. 나의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그죠. 심지어 그 회사는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는 기술적인 권한을 주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출금 이체 동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하게 되는 리스크를 자산가들이 지진 않겠죠. 네네네. 아, 내 계좌에 돈이 많은데 그쵸. 네. 이거를 그런 이제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넘겨줄 수는 없을 테니. 그래서 되게 초기에 얼리 어답터들이 대학생들이었고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쓰는 것들을 레버리지 삼아서 좀 더 확장해 봐야지라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다행히도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마케팅 효율이 되게 좋을 때였거든요. 초기였고 그래서 그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초기 고객을 꽤나 빨리 모았었고 그리고 심지어 조금 레디컬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라고 하는 결정들로는 꽤나 돈을 쓰는 테스트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가입시키면 친구를 초대하면 5,000원을 주는 당시에 꽤나 비싼 금액이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그때 CAC 저 했던 것 같아요. 저 받았던 것 같은데. 네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 돈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 걸 계속 해가고 그러면서도 계속 항상 이렇게 막 끊임없이 성장하는 건 아니고 보면은 성장하다가 어떤 벽을 만나고 이 벽을 깨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지 네. 또 깨면은 또 벽을 만나면 또 이 벽을 깨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지 그냥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벽이 뭐였나요? 그 과정에서? 초기에 만났던 가장 큰 벽은 우리가 처음에 런칭했을 때 은행들이 되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랑 협약을 해서 우리 토스를 통해서 계좌 등록을 하고 충금을 하고 송금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은행들이랑 계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은행이 초기에는 되게 메이저한 은행들 모두가 쓰는 거는 아니었어서 가입해서 그 해당 은행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10%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아까운 거죠. 네. 가입해가지고 힘들게 다운로드 하고 가입까지 했는데 그들이 쓸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런칭을 했어요. 일단 세상에 내놔야 된다. 네. 그런 다음에 그 별로 없는 퍼센테이지의 유저들이라도 담아서 그거를 또 데이터를 삼아가지고 다른 은행들을 만나서 영업을 설득하고 하고. 이런 과정을 했었던 거죠. 네. 그 첫 번째 은행은 어떻게 뚫었나요? 그 첫 번째 은행은 승고님이 진짜 많은 노력을 해서 뚫은 거죠. 아, 그 당시에 영업을. 승고님이 진짜 많은 은행을 돌아다녔어요. 항상 밤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세일즈맨 같은 네. 영업을 하러 다녔다고 네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 왔어요. 어디 은행 연결되고 어디 은행 연결되고 누구 만나야 된다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네.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물고 늘어져 가면서 이렇게 못 만나면 이렇게 타고 만나고 저렇게 타고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유의미한 서비스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설득해내기 위해서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네네. 만나는 그쵸. 것 자체가 어려워서 네네. 그죠. 그런 일들을 진짜 집요하게 해냈었어요. 뭔가 엄청난 전략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태도는 될 때까지 하고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도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신 철학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람이 약간 중요하다는 게 계속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루고 싶은 거,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네네. 누구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살고 싶을 건데 네네. 사람마다 원한다의 밀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진짜 미친 듯이 원하고 누군가는 그냥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미친 듯이 원하는 사람들은 그게 행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그 중에서 또 운을 만난 사람들이 또 소수예요. 네. 근데 승건님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명확히 있고 네.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엄청난 밀도로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행위로서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창업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성공이라는 건 위대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처음부터 해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그 똑같은 태도로
오래 해야 결국에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은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창업은 큰 돈을 버는 거야 하면서 거의 뭐 일획천금으로도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뒤에 그 백그라운드에는 오래함과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꾸준함과. 들어요. 그래서 태양님이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고 태양님께서 물론 항상 어떤 변화들은 있겠지만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시는 태도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 토스 초기에 슬랙을 쓸 때 예전에는 슬랙 처음 켜면 좀 오래 걸렸어요. 로딩 되는데. 근데 그때 로딩 인디케이터에 써놨던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슬랙을 켜고 기다리면서 뭐라는 텍스트가 나오냐면 해내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저는 제가 되게 똑똑해하고 뭐 일을 너무 잘해서 뭔가를 쉽게 안 될 걸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는데 우당탕탕 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저는 보안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전혀 개념을 모르거든요. 네. 근데 토스를 초기에 만들 때 보안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는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보안적으로는 절대 뚫리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보안 프로그래밍, 뭐 보안 시스템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를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해야 되니까. 그게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운이 좋게 그때 제가 설계해놨던 방식과 이런 것들이 되게 유효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꽤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었어요. 토스가 4년 동안은 어찌됐든 다른 서비스들을 하면서 되게 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송금 서비스를 만나서 지금의 토스가 된 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궁금한 건 이 앞에 4번도 분명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큰 문제들이었고 진짜 큰 비전을 가진 어떤 사업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토스의 송금 서비스와 그러니까 이전은 실패했지만 결국엔 이게 잘 됐던 가장 큰 차이, 내부에서 하셨던 메타인지나 변화는 어떤 거였나요? 앞서온 실패들의 특히나 크게 실패했던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 때 울라블라라는 서비스랑 이제 다보트라는 투표 솔루션인데 가장 큰 차이는 두 개 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걸. 그래서 아까 참 그 울라블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 온라인에서 인간관계는 가치가 있지 않아. 라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강제하려고 했던 거죠. 아, 투표 솔루션도 세상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을 수 있는 방식과 방법이 불편하고 너무 비용이 크기 때문이야. 네. 이거를 줄이면 사람들은 꽤나 많은 영역에서 올바른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야. 네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더 확장된 네트워크를 갖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걸 원했던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든 안 옳든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네. 사람들은 의외로 대부분의 것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들을 귀찮아해요. 네네. 그것도 우리가 옳다 안 옳다 할 동안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네네네.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바뀌었던 거가 하나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면서 꽤나 많은 하나의 서비스에 꽤나 많은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네. 1년 반이나 첫 번째 울라블라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극단적으로 바뀐 게 극단적으로 린해졌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크게 하고 나니까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시 린하게 된 거죠. 그 두 개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초기 창업팀들에게 가장 얘기 많이 해주는 것도 네네. 이런 거고.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 문제의 주체를 바꾼 게 중요했을 수 있겠네요. 송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송금 잘 안 해요. 당시에 네네.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금 서비스가 내가 너무 필요한 서비스라고 만든 것도 아니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서비스도 아니었지만 세상이 이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걸 본 거죠. 네네. 당시 레퍼런스가 있었나요? 그 송금 서비스. 있었어요. 그 미국의 벤모라던가 캐시도
송금 서비스를 런칭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저희 준비할 때. 그래서 그거가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존재했었어요. 그 느낌이 언제 들었는지가 궁금해요. 그 이전에 앞에 서비스 4번과 토스를 하실 때 이거는 좀 공기의 흐름이 다르다? 이거는 진짜 PMF를 찾은 것 같다? 그런 모먼트가 언제였는지 직감적이더라도 그 승관님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그냥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였지만 네네. 홈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 간편 송금 개념에 대한 리트윗이 엄청 일어났어요. 아.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엄청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네네. 최소한 모두가 그렇게 느끼진 않았겠지만 네네. 송금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 특히나 강력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걸 그걸 통해서 확인을 했고 가장 확실한 거는 그 일단 자동화해서 뭐 만들지 못했고 네. 송금 요청이 오면은 런칭해놓고 송금 요청이 오면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해가면서 저희 이제 서버 웹페이지에 송금 신청 로고가 뜨면은 은행 앱에 들어가가지고 은행 웹사이트죠. 인터넷 뱅킹 들어가가지고 네. 우리가 OTP 쳐가면서 우리가 대신 송금을 해줬어요. 네. 이렇게 크리피한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송금이 즉시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을 네.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보면 되게 겁네요. 이게. 승건님이 자고 있고 나도 자고 있으면 송금이 다음날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야 송금이 되니까. 수동이니까. 둘이 이제 서로 다른 일 있으면 일정이 있으면 제가 새로 고침하다가 네. 들어왔다 그러면 송금하고 네네. 제가 이제 개발하고 있을 때 승건님이 있으면 승건님이 새로 고침하다가 네네. 이제 송금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게 사람들이 막 몰린다가 아니고 네. 서비스를 쓰는 이제 리텐션 지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이거는 그때 이제 확 왔죠. 네네. 그걸 못 봤으면은 한동안 저희가 서비스가 한 1년 정도 닫혀 있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더 잘 만들겠다라는 에너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봐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디벨롭을 해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내놓고 이렇게. 네. 방법 자체는 수동이었고 유저들 입장에서는 사실 UX, UI적으로 엄청 불편했을 수도 있어도 네. 이게 진짜 필요한 서비스였고 우리가 좋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이어서야 이제 수동으로 돈을 보냈다 혹은 송금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 존에 있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거기에 정부의 개입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실제로 저희가 되게 좋은 지표를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아서 이제 에너지가 많이 넘치던 그 시기에 서비스 제재를 받았어요. 서비스 제재를 받아서 사실상 이게 되게 이런 작은 스타트업이 어떤 타인의 사람들의 돈을 계좌를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옮기는 행위가 과연 적법한 건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 전에 그런 게 있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제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셧다운 했어야 됐고 그 기간 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현재 법규 내에서 어떤 지위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의 논의를 꽤나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에 저희가 실제로 이 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실제로 그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돈을 보냈지만 이제 시스테믹하게 이것들을 출금을 하고 성공을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꽤나 큰 비용의 어떤 인프라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네네. 그전에는 이제 투자를 받기 전에 만들었었던 거고. 그럼 되게 아이러니하게 금융당국에서 너네 못해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니까 투자가 필요해져서 투자를 찾으러 갔다. 투자는 이제 필요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된다는 걸 받고 이걸 이제 제대로 하려고 이거를 시스테믹하게 확장하려면 어떤 인프라들이 필요하고 어떤 곳과 협업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막 탐험하고 있었어요. 아. 투자도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라는 것들도 발견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투자를 받으러 다니는데 사실 되게 규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서비스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떠나서 그냥 이게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엄청 큰 챌린지를 안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근데 필요한 돈도 작지 않은 거예요. 네. 당시에 스타트업에서는 초기 창업팀이 필요한 돈보다 일반적인, 왜냐면 그전에는 사람 비용이 주로 이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인프라 비용 때문에 좀 꽤나 적지 않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것들을 찾아서 떠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사실은 승건님을 믿고 해줬을 거예요. 네네. 뭐 이게 규제 산업이니까 될 거다, 어떻게든 풀 거다라고 함께 믿어줬겠지만, 제 생각에는 승건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든 이 일을 되게 만들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줬고, 그걸 믿어서 투자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가능에 대한 챌린지를 사람으로 극복을 해서 이거 그냥 되게 할 거다 이 사람은 네. 그거가 보였기 때문에 투자를 받게 돼요.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보다 누가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무엇을 하는지보다도 누가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누군가는 결국은 무엇을 할 건지를 정하는 사람도 누군가고, 네. 어떻게 할 건지를 하는 것도 누구거든요. 네. 그래서 what과 how보다 결국은 누가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네네네. 당시 그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10억 받았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확신이 없지만 사람 믿고 10억.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러면 그때 10억을 그 당시에 그때 그 10억을 못 받았으면 승관님이 이걸 포기했을까? 어떻게 해서든 10억을 만들어 왔겠죠. 그럼 궁금한 게 그 당시에 되게 많은, 지금 와서 많은 투자사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토스를 놓쳤던 이유에 대해서 막 회고하는 컨텐츠들을 만들 정도로 토스는 이제 대표적인 스타트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리젝 당했던, 우리를 투자를 거절했던 곳들은 왜 거절했었고, 반면에 우리를 투자해줬던 곳은 왜 했는지,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제 뭐 규제 산업이라는 거 당연히 큰 문제고, 네. 그리고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팀이 네.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서 금융 서비스를 한다는 게 사실 가능해 보이진 않아요. 네.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팀원들 중에 금융 관련된 백그라운드나 전문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금융은 처음이고, 네. 이런 사람들한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돌이켜서 제가 지금 VC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나라면 그 당시에 이 팀을 보고 과연 투자할 수 있었을까? 를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 하나 보고 하는 거 말고는 어떠한 이유를 찾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눈빛 보고 하는군. 그렇죠. 그런 유명한 노래였죠. 네. 네. 어떻게 투자했냐면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면 투자한다는 의미. 그럼 궁금한 건 또 되게 이제 승건 대표님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토스를 함께 만들던 5분은 어떤 분들이셨고, 4분은 어떤 분위기로 하루하루들을 살아가셨나요? 좀 되게 궁금한 게, 그 스타트업 씬에는 흔히 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초기 사무실 사진, 혹은 뭐 스티브 잡스의 창고에서 한 사진, 이런 것들이 초기 모습으로 많이들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토스의 그 모습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토스는 되게 7평짜리 오피스텔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네네. 되게 좁은데 책상들을 꽤나 많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한 디귿자 모양인데, 책상 다 놓고 나면은 서로 의자를 넣으면 의자가 이제 닿는 거리에 다다다다닥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 최대 7명까지 앉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당 1평을 쓴 거네요. 네. 그렇게 붙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서울에서 지내고 집이 대전일 때라 사람들이 퇴근하면 의자를 이렇게 밀어놓고 가운데서 이불을 깔고 잤어요. 그러면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제 사무실도 정리해놓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불 개서 이불장에다 넣어놓고 이제 사람들 출근할 준비를 해놓고. 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그러면은 승건님이 퇴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네. 왜냐면 퇴근을 해서 의자를 밀어놔야 돼, 이불을 깔고 잘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되게 늦게까지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러면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하나가 어떤 슈퍼스타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일을 이뤘냐? 라고 하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감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되게 근데 한 명 한 명이 특이한 사람이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업팀을 고려할 때 되게 좋은 백그라운드와 경험과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 금융 관련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5명이던 조직이 점점 커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문화도 점점 생기고 정착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토스는 되게 조직 문화라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문화라는 게 어떤 과정으로 세팅이 됐고 시행착오와 고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토스의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5명 정도 있었던 그 시기에 그게 그냥 그 정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의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모두가 가감없이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부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승건님한테 말을 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의사를 얘기했고 뭔가를 얘기했고 다툼이 있기도 했고 그런 것들의 문화가 연속적으로 계속 점점 더 일어났고 네. 그리고 그런 문화 누군가 새로 들어왔을 때 네네. 그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거를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커져 나갔던 것 같고 네. 그것들을 한번 문서화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게 이제 컬처 덱을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승건님이 이렇게 글로 다 적고 초기 멤버들한테 다 보냈어요. 보내고 지금 우리의 문화를 정의하는 건데 각자 생각하는 것들 더 적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듬고 이런 과정이 한 30명쯤 넘어갈 때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점 조직이 커가면서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끼거나 관리가 어려워지거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를 쌓기 어려워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일 조직이 커가면서 힘들다고 느끼셨던 건 어떤 거였나요? 실제로 조직이 커가면 다들 우리가 만족하거나 기대할 만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른 행위를 하게 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어떤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토스가 대처했던 방식은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행위한 사람을 그냥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네네. 그러면 지각하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출석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되게 싫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프로세스를 더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한 명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머지 수십 명이 그 잘못을 안 하기 위해 어떤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안 된다라는 거가 있었어요.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태를 바꾸기보단 확실하게 우리의 기준을 계속 이제 그런 바꿔가신 사람이 거네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면 되는 것 같아요. 팀원을 채용할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초기에는 저희 관상 봤던 것 같은데 눈빛과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지. 되게 표현을 하기에 관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보통 사람을 대해서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아우라라는 표현도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관상과 다르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궤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쵸. 살아온 삶. 네. 일단 관상 아우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해내서 느꼈다면 그게 옳은 것 같거든요. 그게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잘 하진 않을 것 같고 안 하던 삶의 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일은 너무너무 드문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떤 행위들을 했었고 네. 그 행위들을 했었던 기준은 무엇이었고 그런 것들을 자꾸 묻다 보면은 이 사람이 한 삶의 태도나 방식이
토스의 사람들이 필요한 토스의 사람들과 비슷한구나라는 걸 느껴지면 저는 좋은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잠깐 언급하셨었는데 초기 5명이 모두 다 특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와 궤적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 특이함에 공통된 점이 있었을까요? 특이함의 예를 들면은 네. 당시에 저희 iOS 개발자셨던 분은 그 5명 중에 한 분은 되게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어요. 네네.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다가 육아 휴직을 하시고 갑자기 모바일 프로그래밍 공부하셨어요. 어,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네네.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토스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결정인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렇네요. 그리고 다른 한 분 이제 서버 개발자인데 이 친구는 인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요. 대학을 안 가고 보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안을 혼자서 엄청나게 공부한 친구였어요. 화이트헤커가 되기 위해서 보안 전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저희의 초기에 서버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 되게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훌륭한 분들인가는 아닐 수 있는데 네. 근데 각자의 궤적이 되게 네. 뭔가 되게 유니크한. 특이한 삶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루트와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제 아까 하던 규제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결국에는 규제 뚫었잖아요. 뚫었을 때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 너네 이제 해도 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떤 그거였는지. 그래서 저희가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의 요건에 이 정도 라이센스는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왜 돼야 되는 이유는 없었지만 네. 당연히 해낼 거다라는 생각이 1년 동안 제품 막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되게 필요한 페이퍼워크들도 막 했어야 되고 네. 보안 관련된 심의 준비도 했어야 되고 라이센스 자본금 관련된 규제도 이제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준비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됐다라고 했을 때 아 이제 런칭할 수 있겠구나 나이스 이런 사실 마음 막 있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냥- 좋았는데 네. 당연히 좋았는데 왜 나한테 그때 그 감정이 없었을까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네, 결국은 되겠지라는 프런트상에서. 되게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준비하는 것도 많았지만 이게 당연히 되게 하는 일이라서 했고 그래서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견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걸 계속 그 방향을 계속 밟고 있었던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 그냥 따라오는 것으로 봤던 거니까 또 약간 저 개인적으로 이제 토스의 굉장한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스라는 프로덕트의 팬인데 왜 내가 이 프로덕트의 팬이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송금 시스템이기 때문은 아니고 예뻐서가 굉장히 큰데 사실 이 예쁘다는 게 저는 이 토스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혁신을 대표하는 현재의 혁신을 대표하는 어떤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예쁘다는 거는 성과로 드러나는 지표가 아니잖아요. 한 번에 예쁘니까 사람들이 많이 써. 이게 로직을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그 예쁨을 계속 추구하려고 했던 거, 그 간결함이나 UI를 계속 추구하려고 했던 그 백그라운드가 뭔지가 저는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송금 은행 앱이라고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복잡함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송금을 간편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였고 간편하게를 만들다 보니 서비스는 점점 더 심플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심플함이 결국은 유저한테 유료함으로 다가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초기 제품을 보면은 그 MVP 형태는 색깔도 안 이쁘고 뭐 쥐색 배경에 빨간색 버튼, 송금 버튼이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디자이너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더 예쁘고 색깔도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더 예쁘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저는 방금 말씀 주셨던 그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가 이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새로운 형태를 추구했다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쥐색이었던 게 파란색이 되고 토스의 초기 파란색도 지금의 토스의 모습과는 또 다르거든요. 계속 근데 변하는 거죠. 더 유저한테 편한 방식으로 심플하면서도 우리가 더 제공하고 싶은 것들을 유저한테 안 불편하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 지금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 있고 그것들을 잃지 않은 속에서 또 많은 토스 내 디자이너 분들이 노력해 주시니까 계속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팬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처음에 어떤 간편한 송금 그에서 그 간편함을 아이덴티티로 담다 보니까 그게 굴러간 거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예쁜 디자인을 해야지라는 거는 우리한테 전혀 목표가 아니었어요. 더 간단하고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고. 유저들이 더 편안하게 네. 거기에 있어서 뭔가 갈등은 없었나요? 뭔가 개발자의 입장에서 어떤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의 입장과 UI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사실 자주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뭔가 어떤 아이디어란 중간점의 합의점을 찾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명확히 해놓으면은 그런 의사결정들이 조금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개발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것보다 고객한테 더 편한 것들이 옳고 더 심플한 게 옳다라고 생각되면은 그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렵더라도. 근데 심플한 거 생각하면 결국 개발도 심플해져요. 좋다. 좋네요. 저 이제 그러면 현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토스를 나오시게 됐고 지금은 VC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데 그 토스를 나오게 된 것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프로덕트를 만드셨고 그 회사에 계셨지만 그거를 나오게 하는 결정은 정말 아예 다른 관점이 접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그때 2017년 중반을 좀 넘어갔을 때였는데 그때부터 되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그때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러니까 힘들어 했었죠. 아이 둘을 혼자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내려가면 아까 얘기했던 좀 힘든 이제 육아를 좀 하고 와야 되고 이런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이게 육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아내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희생하게 만들었다라는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그럼 부채의식이 결혼을 한 다음에 계속 쌓이고 있었었고 그 당시에 꽤나 그 부채의식이 제 마음적으로 많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토스도 되게 해야 될 일도 많고 어려운 시기를 뚫어야 되는 되게 복잡한 시기였어요. 그때 과연 내가 여기에 온전히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서 더 부채의식이 쌓여간다라는 게 내가 심적으로 버틸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회사는 이렇게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훌륭한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내가 과연 그 속도에 맞춰서 충분히 성장하고 있나? 라는 개인적인 부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쌓이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막 고민을 한 거죠. 그냥 늙어서 어느 순간 죽을 텐데 내가 병원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차고 죽기 직전에 어떤 걸 후회할까? 라고 하면 내가 지금 토스를 더 함께 오래 하지 않은 걸 후회할까? 아니면은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걸 후회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가족을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제가 토스에서 하는 일은 누군가 당연히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군가 대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집에 그러니까 가정에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육아를 하는 일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그 아내분이랑 대화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지 어떻게 보면은 중에 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논의를 했을 때의 과정은 어땠나요? 그거는 아내는 제 의견을 되게 항상 존중해주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말 했어요. 너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금방 죽을 거야.
지금도 그래요. 아, 그때 계속 하는 게 더 의미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들이 좀 컸으니까 더 다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해보면, 너 그럼 지금 관에 들어가 있을 걸?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다간 금방 죽을 거다. 네. 그래서 그래, 살려줘서 고마워라고 대답을 했죠. 좋다. 네, 그때 이후로 퇴사하시고 나서 육아하시다가 다시 재입사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토스에. 네. 그때는 어떤 아, 그때 이제 부채를 좀 갚았다는 감정이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한 1년 정도 쉬었었고, 그래서 1년 동안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육아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부채를 좀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때 승건님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한데, 다시 일할 때 되지 않았어? 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네. 충분히 쉬지 않았냐? 네. 그 시기에 저도 이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 소개로 어떤 작은 스타트업 하는 일을 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다시 잠깐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 그거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승관님은 저한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서 그 이제 일을 하게 됐고 그 1년 그래서 2019년도에서 다시 일을 했었고 1년 동안 하면서 근데 그 다음 해가 2020년도가 아내가 복직을 할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내는 복직을 해야 됐고 근데 첫째가 그때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될 시기라서 제가 다시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그 시기를 좀 맞이했어야 돼서 2020년도에 다시 퇴사를 했습니다. 아. 결국 그 이유도 제 가족이 근데 저는 그때 승관님이 요청했던 거는 다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네. 라는 마음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럼 토스 이후로는 이제 계속 쭉 창업자로 살아오시다가 VC 업으로 전환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선택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다시 창업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팀에 조인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VC로 넘어오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내가 했던 바보 같은 실패와 실수들을 다른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중간중간 토스를 하는 과정 안에서도. 그래서 언젠간 이런 일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초기에 투자를 받아 다닐 때만 해도 되게 투자를 하는 곳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꽤나 나이가 있으신 편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이를 더 먹고 경험이 더 쌓이면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가 대전에 내려가가지고 아이들을 또 이제 육아를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서 아이 초등학교 뭐 잘 자리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대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네. 가족과 함께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대전에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회사를 좀 찾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검색을 하다가 대전에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근데 지원을 한 다음에 어떻게 잘 봐주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그 AC에 들어가게 돼서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투자 업무라기보다 투자한 회사들 도와주는 일인데요. 네네. 1년 정도 심사역이라는 역할로 1년을 해보니까 제가 심사역이라는 타이틀로 창업자들을 만나니 창업자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투자 관점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주 임무도 창업자들을 발견하고 찾고 투자를 이끌어내는 이 딜 프로세스를 하는 게 주 업무다 보니까 창업자들이 겪게 되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일들은 정작 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반대로 베이스 벤처스 신유호 대표님은 반대로 우리는 심사역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민을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주는 정보와 어떤 조언들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서로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베이스 벤처스로 옮기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 베이스의 그로스 파트너로 들어가셨다가 네. 최근에 대표가 되셨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큰 의사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그 스토리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반적으로 심사역이나 투자 업무를 꽤나 하지 않던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VC의 대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네네. 그게 우리가 베이스가 이 영역 그로스 팀을 운영하고 이를 도와주는 행위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이것들을 더 향상시키고 만들어 갈지를 네. 천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그거를 해내야 되는 임무를 받은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건 토스 때도 되게 의사결정에 함께하는 이승건 대표님이라는 사람이 중요했었고 지금도 이제 베이스를 선택하신 데에는 베이스 안에 있는 구성원 분들과 만드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고 그분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태양님께도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의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베이스는 어떤 마음과 생각과 철학을 가진 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회사인가요? 저는 대표 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 파트너분이 두 분 더 계신데,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신현성 파트너나 강준열 파트너님은 이미 스타트업을 경험하셨던 분들이죠. 네네. 강준열 파트너님께서 이제 카카오의 CSO 역할도 하셨고, 또 신현성 파트너님 모두가 알고 있는 서비스 팀원을 창업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돈 말고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VC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걸 해주고 싶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하셨고, 네. 만드셨고, 그래서 그것들을 저도 이제 입사하기 전에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거에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벤처스라는 VC 자체가 거기에 되게 진심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저도 들어가서 함께 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넓은 운동장이라는 탄탄한 곳들을 만들어줬던 그 경험과 어떤 사상이 네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되게 딱 드는 생각이 낭만 있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은 약간 좀 시니컬하게, 근데 그 전에 잘 하던 VC들이 짜놓은 문법이 있잖아요. 그 문법을 어떻게 보면은 깨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그걸 문법을 깨는 게 실제로 VC로서 이뤄야 하는 정량적인 수치에도 반영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가설이 검증하기에 되게 오랜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업이에요. 그죠. VC는 이게 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꽤나 긴 시간, 왜냐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믿는 거는 일단 기존의 문법이 틀렸다기보다 베이스 벤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저희 스스로도 스타트업이자 벤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기존의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임팩트를 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당연히 스타트업들처럼. 그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시간을 줄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시간이냐면은 저희 그로스 팀이 있고 제가 어떤 걸 한다고 해서 안 될 창업자 또는 안 될 기업을 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국은 저희가 투자하는 대표님들은 결국 무언가를 이뤄낼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어차피 이뤄낼 건데 그게 10년이 되는 거를 조금 더 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거는 VC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만드는 관점에서도 네. 10년 뒤에 일어날 기업의 가치를 8년, 6년으로 당기는 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라서 이 시장에서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이 VC 생태계에서 풀고 싶은 문제는 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고 정의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살아남기 위한 차별적인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초기 스타트업을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결여가 있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조금 내세우거나 아니면 드러나 있었다면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직 잠재적으로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들이 창업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창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고민을 누구와 나눠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그게 창업 전이 됐든 창업한 후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면 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창업에 도전한 사람들이 더 빨리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결국 좀 사람 베이스의 관점을 많이 약간 갖고 계신다고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요즘 한국, 요즘 스타트업 씬은 어떤가요? 이게 약간 그런 관점이 잘 반영이 되고 있나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문제점인가 그런 것도 궁금한 거. 창업을 하면 되게 많은 변수들에 노출되는 것 같거든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변수에도 노출이 되고 경쟁사라는 변수도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필 선택한 그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안 하는지 기술적인 변수들도 존재할 수 있고 근데 베이스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유일하게 변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모든 흐름과 모든 변수들을 이해해서 이 비즈니스와 이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걸 판단해내는 노력도 물론 유의미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변수들을 다 변수로서 제거하거나 변형해 나가면서 답으로 바꿔내가는 과정의 중심이 되는 거는 변하지 않는 변수인 창업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자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누가 하느냐가 무엇을 어떻게를 다 정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가 결국 누구와 함께 할 건지도 다 정의해버리고 네. 얼마나 큰 기업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회적 임팩트를 낼 거냐라는 크기 자체도 창업자가 만드는 것 같거든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야망의 크기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정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더더욱 창업자한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어떤 완벽한 사업 계획서라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려면은 시장이 확실하고 솔루션이 확실하고 고객이 확실한 건데 보통 이런 것들은 기존에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감히 시도하지 않은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이 리스크인지를 인지하면서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바꿔내면서 충분한 성장 속도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완벽한 무언가로 설명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럴 확률이 되게 낮은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면모가 보일 때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베이스를 넘어서 태양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꿈이나 이 한국 창업 생태계의 미래 어떤 건지 제가 감히 창업 생태계의 미래를 논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개인적인 꿈을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언젠가 한국에도 어떤 무슨 거리가 있어서 거기에 되게 건물들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이쪽 면에도 있고 이쪽 면에도 있고 뭐 차도 안 다니고 근데 거기에 세상의 어떤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미친 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편하게 자기들의 색다른 생각과 미친 의지들을 함께 공유하고 뿜어낼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숙식이 제공되는 거죠. 네네. 일하는 것도 제공되고 네. 그래서 온전히 자기들이 진짜 집중하고 싶고 하는 일들 바깥에서 어떤 공간에서는
미친놈이라고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라고 이야기 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당연하고 서로 더 큰 꿈을 꾸게 하고 더 큰 도전을 하게 하는 것들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공간이나 거리를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꿈이고요. 네. 사실 한국 이 창업 생태계 이 역사가 그래도 이제는 꽤 길어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문화나 마을 거리가 생기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되게 이상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창업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유의미한 가치인지 진정한 가치가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수재라고 하는 분들은 의대를 갑니다. 네. 되게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네. 그 분들이 과연 진정 의사라는 직업을 자신의 삶의 미션과 소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싶어서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뭐 요즘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중간에 꽤나 많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도 그만두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있지만 네. 승관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앞으로는 의사가 되는 것보다 사실 자신의 역량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존재하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을 일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루는 거에 도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가능하고 유의미하고 그게 응당 응원받아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좀 더 깔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만 해도 태양님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창업이라는 건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절대 반대하고 사업은 하면 망하고 막 빨간 딱지가 붙는 일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환경일수록 더 창업은 하면 안 되고 나랑 거리가 먼 거라고 느끼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재밌는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Y 컴비네이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AC의 이번 배치 프로그램에 합격한 창업자들끼리 네트워킹 행사를 하는데 최초로 알코올을 깔 수가 없었대요. 고등학교를 때려치고 10대에 창업하고 YC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한국에서는 지금 도현님도 정말 많은 챌린지를 받고 있을 거잖아요. 26에 창업한다고 해도 넌 어려서 안 되라는 얘기가 만연한데 미국은 15살, 16살에 투자를 받는 걸 보면서 이 차이가 진짜 어디서 나오는 거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변화들이 생겨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여전히 사실은 그런 길과 그런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기회가 하나의 삶의 형태로 정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꽤나 리스크한 결정이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이상한 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삶에서 하나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못 참고 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그 문제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참고 지내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삶의 다양한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의 방식 어떤 사람들은 스타트업 또는 창업이라는 길이 존재하는데 이 연결고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을 좀 뚫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이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여기에 마음이 동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더 이런 길이 노출되었으면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변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걸 이미 갖고 있었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어린 친구들도 그걸 더 빨리 본 거죠, 그 길을. 그렇네요. 네. 저 약간 같은 맥락인데 창업을 한다라는 게 전 꽤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뭔가 근데 이 분위기 자체가 하나의 그거다. 뭔가 그거 자체가 그렇게 그냥 why not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되게 장벽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또 물론 저도 어리지만 더 어린 친구들이 나중을 진로를 생각할 때 그 진로가 전 지금 요즘 너무 많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가령 뭐 성적에 맞춰서
어떤 진로가 결정이 된다고. 근데 사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단순하게. 뭔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어주는 거? 이런 것도 있다. 딱 요 정도?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요즘. 그렇네요. 진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환경에 그 따님들을 두고 싶다고 하셨던 것도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너무 일찍부터 세상에서 정의하는 길들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 버리기 쉬운 환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저는 좋은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심지어 고등학교도 이제 자퇴를 했었고, 그래서 되게 어떠한 이런 창업을 하기에 어떠한 사전의 정보와 네트워크 이런 게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 어떤 뭔가를 그렇지만 하고 싶다는 열망은 있었고, 세상에 어떤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 내가 뭘 더 배워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다른 길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나한테 맞나? 를 확인하는 것도 직접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린 나이에, 심지어 뭐 대학생일 수도 있고, 이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은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 뭐 직접 창업이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에서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친 듯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도전해보면, 저도 도전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경험을 누군가가 좀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뭔가 좀 스타트업, 창업 여기서 벗어나서 그냥 인간, 뭔가 대한민국 그냥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계신 약간 요즘의 가장 큰 생각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인간, 대한민국 그거를 연결하는 한 지점에서 저는 스타트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스타트업을 통해서 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회사와 어떤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규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서 또 다른 나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나라들이 생기고,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서 원하는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 이 회사의 생활이 행복하면 그들이 퇴근 후 가정에 갔을 때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가정이 행복하면 그 구성원들이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또 행복해지고. 그래서 기업을 통한 어떤 사회 변화가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이뤄내는 가장 빠른 길이 또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들을 일궈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그들이 해낼 수 있게 응원해 주는 게 VC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큰 관점에서도 스타트업과 이 일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행복의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개인적인 행복의 관점에서요. 저는 제가 뭐에 가장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느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직접 판단하는 기쁨보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더 훌륭한 걸 이루려고 할 때 기여했다라는 게 더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되게 훌륭한 삶을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스스로 창업을 해서 어떤 엄청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위대한 스티브 잡스나 이런 위대한 창업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의 깜냥을 아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적에서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좀 엄청 울림이 방금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머릿속에서 순간 든 어떤 떠오른 장면은요, 저희가 한 10년 뒤에 다시 이 소파에 모여서
그때 가서는 저희도 뭔가 진짜 세상에 지금은 사실 증명해낼 근거가 많이 없지만 그때 가서 아 그때 태양님이 해주셨던 말대로 좋은 방향 잡고 진짜 했더니 됐어요 라는 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나중에 대화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열심히 살아야죠. 네, 열심히 해야죠. 태양님께서 오늘 대화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리고 혹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남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일단 이게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는 경험들이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생각이라는 것들도 변해가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스스로를 좀 더 다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이 스타트업 씬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저쪽이 아닐까? 라는 좀 의심을 해보시고 저것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들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 이게 다양하게 있고 네. 스타트업도 하나의 길이겠구나 라는 마음을 한 번씩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이런 대화를 세상에 공개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회원님은 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뭐 일단 많이 배웠고 당연히 제가 궁금했던 것들도 많았고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그냥 재밌었어요. 네,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냥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감사하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촬영 끝나는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어떤 분들이 나오시나요? 아직 비공개긴 한데요. 그 다음에 직후에 출연하실 분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시자 또 정말 이 진짜 할 얘기가 많다라고 해주시는 분이셔서 근데 반면에 정말 또 멋진 분이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는 스타트업 생태계 이외의 분야에서도 이런 스토리들 저는 사실 각 영역에서 성공한 분들이 각자 다른 영역이라도 그 일관된 태도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더 담아내는 형태로 많은 분야의 분들을 모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근데 제 거는 관심이 없는데 다른 분들 거는 꼭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표님이 가시는 길 너무 응원하고 저희도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잘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